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에서 태어나고 자란 장위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중국 국영항공우주연구원에서 우주 탐사 기술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어려서부터 중국이 우주 개발 분야에서 세계를 압도한다는 말을 굳게 믿으며 자라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안 어른들은 늘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훌쩍 뛰어넘었고 한국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중국의 것을 따라하며 조금씩 베끼는 수준일 뿐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저 역시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게 전부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직간접적으로 마주한 사실들은 글쎄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우주 분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감히 우리 중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얕잡아 봤던 그 한국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올라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서방 언론이 만들어낸 거짓말이거나 한국이 어디선가 기술을 훔쳐서 부풀려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 여전히 중국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실무를 맡으며 전 세계 우주 컨퍼런스나 관련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늘어나면서부터 조금씩 당혹스러운 상황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미국에서 열린 국제우주산업 컨퍼런스 현장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전 세계 다양한 연구기관과 민간, 회사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기술과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연히 저희 중국 국영항공우주연구원도 참석했죠. 저는 행사장 초입부터 맹렬히 눈을 굴리며 어느 나라가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우리 중국이 가장 우월한 위치에서 당당히 전시 부스를 차렸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가장 큰 부스를 차린 쪽은 미국 나사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 민간 우주 기업들이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로 눈길을 모은 곳이 바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한국관 부스는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전시된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많은 해외 연구진들과 미디어들의 관심이 한국 부스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보니까 달 탐사선 다누리를 포함해 한국이 최근 성과를 냈다는 각종 임무 자료들과 발사체 누리호, 차세대 발사체 계획, 그리고 앞으로 달 착륙선을 개발하겠다는 청사진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보여주기용 과장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이미 우주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역사를 쌓아왔고 달 착륙과 탐사 로버 운영, 심지어 달에서의 샘플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는데 한국은 이제 겨우 달 궤도선 하나 보냈다고 떠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진지하게 한국 부스를 지켜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으로 저것도 어차피 미국 기술을 빌려서 한 거겠지. 한국 따위가 독자 개발한 건 분명 아닐 거다라며 애써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행사 둘째 날 그 부스에서 진행된 한국 발표 세션을 직접 지켜본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발표를 맡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보여준 자료가 단순히 나사의 지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시험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핵심 부품 상당수가 국산화되었고 위성 제어와 통신, 추력 등 여러 방면에서 독보적인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건 제가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한국의 전자산업 기반이 우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이미 반도체 분야 세계 최강 수준이며 이 강점을 우주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자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반도체랑 우주 개발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기껏해야 통신 위성 정도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이나 만드는 수준 아닐까. 그렇게 시큰둥하게 굴었지만 그 발표 내용 중에 한국이 주요 우주 강국들을 상대로 이미 전파 관측 장비나 첨단 카메라 모듈을 수출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연구진도 한국의 전파 망원경으로 블랙홀 연구를 해서 네이처라는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떡하니 중국인 저자 이름들이 한국인 연구진들과 나란히 기재되었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래봤자 어차피 한국이 장비 좀 제공한 것뿐이겠지. 우리가 연구를 주도했으니까 논문이 나온 거 아니겠나라는 억지를 부리며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컨퍼런스에서 만난 중국 동료 연구자들이나 다른 국가 연구자들도 한국이 우주 기술 후발주자 치고는 꽤 빨리 올라섰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이들은 이미 한국이 소형 위성 분야나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 실전 능력을 증명해 가고 있다며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거슬렸고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이야말로 이미 달에 착륙선을 2번이나 보냈으며 화성 탐사까지 시도하는 마당에 한국이 운 좋게 미국 편에서 협력을 받았다는 이유로 괜히 과대평가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버럭대며 한국은 모든 면에서 중국을 따라하는 수준이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옆에 있던 유럽 우주국 연구원 한 사람이 피식 웃으며 저를 바라보더니 하지만 그 결과물이 인상적이지 않나 실제 실적으로도 증명하고 있고 앞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해 영향력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2025년까지 달에 다시 인류를 보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여기에 참여국으로 합류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점이 제일 거슬립니다. 중국이 이미 달에 사람을 보내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니 미국이 하는 아르테미스 따위는 중국이 능가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합니다만 국제 컨퍼런스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미국 주도의 거대한 우주 동맹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국들은 광범위한 기술 이전과 협력을 받게 된다는 데 의미를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국이 떡하니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의 우주 개발 역량이 생각보다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인식시켜준 모양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아르테미스 계획의 10번째 참여국이 되었고 전 세계 7번째 달 탐사 선진국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중국은 훨씬 먼저 달에 탐사선을 보내 샘플도 가져왔고 독자적인 로버도 운영했고 몇 년 후면 유인 탐사까지 할 텐데 한국 따위가 뭐가 대단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유럽, 일본 연구자들이 저를 곧잘 말려주었습니다. 장회의, 물론 중국의 성과도 인정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국제우주사회에서 꽤 빠른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 민간 기술과 결합해 단숨에 튀어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는 중이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더 분노스러웠습니다. 중국은 훨씬 더 많은 자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는데 왜 한국이 호평을 받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컨퍼런스에서 한국 담당자들이 우주항공청을 설립한다고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300명 정도가 될 거라며 한국의 우주 분야가 향후 민간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요. 300명 규모로 뭐가 된다고. 우리 중국은 중앙정부와 국영항공우주연구원이 전적으로 주도해 수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운영하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저는 옆 사람들에게 중국의 국가 우주 정책과 비교하면 한국의 저런 움직임은 한참 뒤떨어진다고 시시콜콜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서구권 연구자들은 중국의 시스템이든 한국의 새 조직이든 각자 장단점이 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우주 업무를 한데 모아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크다고 평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접할 때마다 제 자존심은 바닥을 뚫고 내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이 달 탐사선을 더 발전시켜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라던데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비웃었습니다. 2032년? 우리는 그 전에 또 다른 달 착륙선과 화성 탐사선을 보낼 것이고 우주 정거장 건설도 이미 추진 중이지 않은가라며 콧방귀를 뀌었죠. 그러나 무슨 일인지 서방 주요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한국이 목표한 연도보다 더 앞당겨 성과를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가 듣기엔 어처구니가 없죠. 한국은 늘 중국의 후발주자였고 어차피 우리 기술력엔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이 누리호와 다누리를 완성해 낸 속도를 보면 새로운 목표 역시 예상보다 빨리 달성할 공산이 있다고 자꾸만 한국을 치켜세우니까 제겐 곤혹스러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부청장급 인사가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 연구진과 비공개 미팅을 가졌는데 한국의 통신 기술과 로봇 기술을 우주 기지 건설에 적용할 방법을 다각도로 논의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게다가 그 나사 고위 관계자는 한국 측에게 한국의 통신 분야 강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로봇이나 AI 기술 역시 급부상 중이다. 만약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다면 달 착륙 이후 각종 설비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통신 기술과 로봇 기술이라면 원래 중국이 더 뛰어나고
전 세계 스마트폰이나 각종 하드웨어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데 왜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죠. 물론 저는 회의장 밖에서 속만 끓였을 뿐 공식 석상에선 그들에게 대놓고 반박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한국 부스는 행사 내내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미국 나사 측 인사들과 매우 자주 회동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측 엔지니어들은 비교적 젊은 편이 많았는데 영어 소통 능력도 뛰어나 보였습니다. 그들은 미국, 유럽 연구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자꾸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몰려있는 취재진이 한국 담당자들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는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뭔가 언론 플레이라도 하고 있나 싶었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인도 대표단과 한국 연구진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우연히 지나쳤는데 인도 쪽에서도 한국의 전자 부품과 로봇 시스템 관련 협력을 검토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인도 역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더 큰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거기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다는 대화를 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도까지 한국과 협력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씩씩거렸습니다. 괜히 미국이 한국 등에 엎여서 이득을 보고 그걸 또 인도나 유럽 국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쩌면 전부 한국에게 과잉 친절을 베푸는 것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독자 우주정거장 운영에 성공했고 달과 화성에 연달아 착륙선을 보냈으며 지금도 많은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 규모만 해도 엄청나게 크고 자본도 압도적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높아져 가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한국은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스타트업, 민간 산업,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두 결합하며 우주에 대한 이미지를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가령 제가 미국에 갈 때 택시에서 들은 라디오에서도 K-팝에 이어 한국의 우주 개발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더군요. K-팝은 중국 팬덤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미국에서도 인기가 상당한 듯 했습니다. 그것이 우주 기술과도 연관돼서 한국은 대중문화 콘텐츠의 힘을 우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저는 듣기만 해도 짜증이 났지만 부정하기엔 점점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가 머무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유럽 우주산업 관련 CEO가 친근 말을 걸어왔습니다. 장회의도 한국 쪽과 협력해보면 어떻겠나. 이미 전파관 측이나 통신, 로보틱스 분야에서 함께 일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한국과 협력이 잘 된다면 중국에도 큰 이익이 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했죠. 저는 겉으로 웃으며 우리 중국은 이미 자체 기술이 최고 수준이라 굳이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CEO는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지만 국제협력은 상호 윈윈이 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상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행사 마지막 날 주최 측에서 이번 컨퍼런스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미국 나사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몇몇 유럽 기관 간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논의였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하에 통신 인프라와 로봇 탐사, 달 기지, 건설 운영 등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논의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중국은 훨씬 앞서 있는데 왜 이런 논의에 우리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가라고 속으로 분개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러시아와 따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주 기지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는 걸로 압니다. 중국도 미국 못지않게 독자적 동맹을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방권이 한국을 중심에 세워 우주 동맹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니 강자로서의 중국 이미지는 잘 띄워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번 출장은 제게 썩 유쾌하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쾌하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우주 개발, 신흥 강자처럼 대우받고 있었고 서구권의 시선도 우호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일시적인 착각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서방의 편을 들어주며 얻은 특혜 때문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단순 특혜가 아니라 한국 자체 기술과 자본,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우러진 결과라는 식으로 평가하더군요. 정말이지 저는 끝까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행사장을 빠져나오기 전 몇몇 동료 연구원들은 장회의? 그래도 한국이랑 기술 교류하면 우리에게도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소형 위성 분야나 우주 로봇 부분은 한국이 꽤 빠르게 성장 중이라는데
우리가 그 점을 참고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웃기지 말라. 우린 훨씬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데 왜 굳이 한국에게 빌붙냐라고 말했고, 동료들은 씁쓸한 눈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두들 너무 경직되지 말고 글로벌 추세를 보라는 식으로 충고했지만 저는 마음속에 여전히 한국은 그저 이류 국가, 중국을 흉내내는 후발 국가라는 고정관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한국의 우주 기술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나 달 착륙선 계획을 착실히 완수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는 시선도 있죠. 중국 역시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고 막대한 국가 지원을 받으니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한국이 운 좋게 잠시 주목받고 있을 뿐 중국의 위상을 진정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진짜 대륙의 길이라는 제 믿음은 요지부동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찝찝한 기분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괜히 한국이 세계 우주 시장에서 인정받는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파급력이 결코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대중문화로 먼저 인지도를 확보한 다음 우주 기술 분야에서도 혁신 이미지를 쌓으며 중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와 밀접하게 협력한다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후의 우주 경제 질서에서 한국이 꽤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달 기지 건설, 화성 착륙, 심우주 탐사 등의 시대가 현실화되면 관련 산업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질 텐데 그 판에서 한국이 끼어 있다는 점이 저를 자꾸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상사에게 보고 전화를 걸어 이번 컨퍼런스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했습니다. 상사는 한국이 미국 편을 들어 이런 흐름이 만들어졌다. 우리는 더 강력히 중국만의 시스템을 내세우고 러시아 등과 협력해서 세계의 우주 질서를 양분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저와 비슷하게 한국을 터무니없이 무시했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미국 따라다니는 작은 나라이고 결국 중국 기술 앞에서는 맥을 못 출 것입니다.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건 제 솔직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우주 분야에서 과대평가되는 현실이 제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니까요. 중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언론에서는 계속 한국이 달 궤도선 다누리에 이어 차세대 발사체를 준비 중이며 2032년 달 착륙 프로젝트를 가시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의외로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온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여전히 한국은 중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며 댓글을 달고 한국의 성취는 대부분 미국의 기술 지원 덕분이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호응을 보내줍니다. 역시 한국은 우리를 따라하고 문화든 경제든 모든 면에서 결국 우리가 선도한다며 자부심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썩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란 나라를 무조건 깔보면서 만족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점차 혹시 우리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있나라는 작은 의문이 가끔 떠오릅니다. 물론 그 의문이 커지기 전에 저는 억지로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변방이라는 신념을 다시금 되뇌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런데도 어디선가 자꾸 한국이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기술을 더 키워내면 훗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곤 합니다. 그래도 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중국이야말로 우주 패권을 손에 쥔 최고 국가가 될 것임을 굳게 믿으니까요. 여전히 저는 말합니다. 한국은 어차피 미국에게 기술을 얻어 간신히 달 탐사선을 띄웠고 그마저도 국제사회에서 떠들썩하게 과대 포장해 주니까 빛나 보일 뿐이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어디서든 제 말을 반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우리 기록이 더 대단하고 우리 자본이 더 막대하며 인재수도 비교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물론 소수는 저를 비웃거나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의 발판은 상당히 견고해졌다며 반박을 하곤 하지만 저는 제 논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계속 우깁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하청 역할 정도를 맡았을 뿐 중국이 이끌어 나가는 우주 패권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지금 한국이 우주항공청 어쩌고 떠들고 우주 스타트업이 어쩌고 해도 결국 중국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든 말든 저는 제 주장을 고집합니다. 제가 굳게 믿고 싶으니까요. 중국이 곧 전 세계를 향해 더 커다란 달 착륙, 화성 탐사,
심우주 관측 등으로 세계 정점을 찍을 거라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시내에 자리 잡은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를 맡고 있는 류거량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역사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느꼈고, 특히나 중화민족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사서들을 읽으면서 제 정체성을 굳게 다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교실에서는 항상 중국 중심의 세계관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흐르면서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음악, 음식이 자꾸 주변에서 언급되는 것을 보고 저는 내심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대단한 나라라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베껴서 스스로 발전했다고 포장하는가. 이런 불편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수업 시간에도 저는 한국은 과거부터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으며 동북 지역의 역사 역시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라고 단호하게 가르쳐왔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이제 단순히 제 말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인터넷에서 보니까 한국이 고구려와 발해의 법통을 잇는다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막 다큐를 봤는데 고구려가 자기네 뿌리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곧 강경한 태도로 동북공정은 이미 우리 정부와 학계가 합의한 연구 결과다. 고구려와 발해는 분명 중국 역사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래도 일부 학생은 마뜩짠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즈음 학교에서 수학여행지를 정한다는 공문이 돌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는 중국 내의 유서 깊은 명승지나 혁명기념관 같은 곳을 추천했으나 예상치 못하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추진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관심사가 다양한 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데 있고 한국이 가까운 나라이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미 위원회의 결론이었고 교장 선생님도 여러 장점을 언급하며 추진 의지를 보였기에 제가 뒤집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저는 역사 담당 교사로서 이 수학여행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한국에 대해 우리 관점에서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네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는지 직접 목격할 수도 있다. 너희는 무조건 그들의 해설을 믿지 말고 중국 학계가 인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회가 되면 한국 측에 직접 질문을 던져라. 학생들은 반응이 제각각이었지만 제 나름대로의 사명감은 상당했습니다. 출발 당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보니 학생들은 해외여행이라 설레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몇몇은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고 싶다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아이들이 너무 한국에 호감을 가지면 안 될 텐데라고 걱정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를 잡고 두어 시간채 되지 않는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자마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 내부를 보며 제가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어째 시설이 상당히 괜찮은데 베이징 공항만큼 대단하지는 않아도 생각 이상이군. 그러나 저는 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 할 뿐 실상을 뜯어보면 허점이 있을 거다. 공항 버스에 올라타 서울 시내로 진입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받은 충격은 고층 빌딩과 깔끔한 도로 사정이 생각보다 훨씬 정돈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중국 대도시도 이 정도 현대화는 이미 이룬 상태다. 너무 놀랄 것 없다. 학생들은 네, 맞습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호기심이 어쩔 수 없이 묻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한 뒤 첫날 저녁 식사를 하러 이동했는데 식당 역시 꽤나 깔끔하고 맛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와, 이거 맛있네요라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일부러 중국 음식만 못하다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곧장 서울 시내 유명 박물관을 방문해 한국 고대사를 살펴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본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기네 역사를 얼마나 부풀리고 있는지 확인할 절호의 기회다. 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건물이 무척 현대적으로 지어져 있어 내심 놀랐습니다. 입구부터 각종 안내판이 한글과 영어, 간단한 중국어 표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중국어 안내도 있네요라며 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살짝 불쾌했습니다. 이들이 중국어를 표기해 준다고 갑자기 호감을 느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인 가이드는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가이드의 첫 멘트는 중국에서 오신 손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중요한 유물과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말에서부터 불쾌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과연 이들이 고구려와 발해를 어떻게 표기해놨을지, 아니면 자기네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일방적으로 홍보하는지 지켜보겠어.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박물관 1층 전시실에 들어서자 벽면에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를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큰 연표가 있었습니다. 그중 고구려가 언급된 부분을 유심히 보니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부를 아우른 강력한 왕조였다. 한국 고대사의 중요한 축이다라고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보는 순간 가이드에게 바로 질문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고구려가 만주 지역까지 활동했다면 이는 현 중국 영토와 겹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고구려를 자국 역사로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요? 가이드는 당황스러운 기색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지금의 중국 영토 일부에 고구려가 걸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구려는 독자적인 왕권과 문화, 언어를 가진 집단이었고 오늘날 한국인이 그 문화적 계승을 유지하고 있다는 학설이 주류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 코웃음을 치고 싶었습니다. 주류 학설이라니 중국 쪽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도 일단은 가만히 듣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벌써 이 박물관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삼국시대 유물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설명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교단에서 강조해왔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고구려는 우리 중국의 동북 지역 소수민족이 세운 국가라는 것이 정설이고 동북공정은 이미 공인된 사업이다. 저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결국 우리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언젠가 이 박물관 관계자와 한번 제대로 맞붙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시실 한가운데에 들어서니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각 자료로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와 중국어 설명을 번갈아 보며 아, 발해는 여기서도 한국사로 들어가 있네요라고 중얼대곤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바로 반응했습니다. 발해가 어째서 한국사에 들어간다는 거지. 발해 역시 중국의 영토 안에서 일어난 정권이며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우리와 훨씬 밀접했다. 한국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귀속시키는 이유는 결국 민족주의적 발상이 강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학생들이 제 말을 얼른 믿어주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가이드는 이어 한국 고대 왕조들의 문화적 성취를 자랑하듯 설명했습니다. 도자기, 금속 공예, 문자, 건축 양식 등을 소개하면서 당시 주변국과 교류하며 발전했지만 독자적인 예술과 건축 기법을 완성해 나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나를 세웠습니다. 그 주변국이라는 것이 사실상 중국이 아니었나.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 받아간 문물을 변형한 수준이지 않나. 그러나 가이드는 정중하게 웃으며 역사적 교류는 쌍방향이기 때문에 일방적 수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되받았습니다. 저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 한국이 언제나 스스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만 강조하는 것은 편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고구려, 발해 문제 역시 중국 학계와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이드는 곤란한 듯 잠시 머뭇대다가 저희 박물관의 공식 입장은 다양한 학설이 존재함을 알지만 일단 국내 주류 견해에 따라 전시한다는 것입니다. 손님께서 다른 해석을 갖고 계시다면 이것은 학술 교류로 이어져야 할 문제일 것 같네요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는 우리의 주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자극을 더 받아 마음속 불쾌감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나중에 기회를 잡아 이곳이 얼마나 편파적인지를 학생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겠다.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우선은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시 내용을 사진으로 찍거나 설명문을 필기하며 이건 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식으로 제 나름의 메모를 해뒀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친 뒤 학생들은 주변 시장 골목을 돌며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차마 따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길거리를 보고 좋다고 감탄하는 학생들을 보는 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호텔에 먼저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제가 모아온 동북공정 관련 자료를 꺼내 읽었습니다. 중국 정부와 학자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했는데
왜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몇 시간 뒤 학생들이 돌아와서 각자 즐거웠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정은 경복궁과 주변 명소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궁궐이라는데 저는 미리부터 기대 반, 실망 반이었습니다. 대체 중국 궁궐 건축에서 얼마나 벗어난 양식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조선은 결국 명나라와 청나라의 영향 아래 존재하지 않았나. 버스를 타고 이동해 경복궁에 내렸을 때 생각보다 많은 관광객이 몰려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우와, 건축 양식이 예쁘다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고, 가이드는 궁 안의 정각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불타서 다시 재건된 곳입니다. 과거에는 왕이 신하들을 대면하던 핵심 장소였고, 저는 귀를 흘려듣다가 굳이 반박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명나라의 도움 없이는 조선이 임진왜란을 이겨낼 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치 조선이 독자적으로 제기한 것처럼만 말하네요. 중국의 원조가 분명히 결정적 역할을 했을 텐데요. 가이드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명나라가 지원군을 보낸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자국 내부의 대응과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의 공적도 크게 평가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기 전시나 해설도 진행됩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네 공로를 더 강조하겠다. 이거군. 역시나 편파적이네. 학생 몇 명이 제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무공을 세운 건 사실이지 않나요? 명나라의 지원만으로는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그 학생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한국이 부풀린 영웅 담론일 가능성이 크다. 명나라가 없었으면 조선은 일찌감치 무너졌을 거다. 학생은 제 기세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옆에서 근데 한국에도 분명 대단한 인물이 있긴 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일행은 다시 전세 버스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점심 식사를 위해 한 식당에 들렀는데 여기에 또 엄청난 불쾌한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주방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청결도나 확인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법 위생적이었습니다. 함께 온 학생들은 여기 칼국수, 불고기 이런 게 유명하대요라며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심드렁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올 즈음 식당 밖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무리가 서로 잡담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마스크도 잘 안 쓴다더니 생각보다 잘 쓰네. 예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이 걱정이었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들의 대화 맥락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걱정이었다는 말에 기분이 상한 저는 대놓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을 걱정한다니 무슨 뜻입니까? 라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학생들이 보고 있었고 괜히 소란이 커질까봐 꾹 참았지만 속에서는 화산이 폭발할 듯 끓어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국 근현대사를 주로 다루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큰 반감을 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제가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은 중국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건 한국 내부 문제라 크게 개입할 필요가 없겠다. 다만 이들이 항일운동을 자랑처럼 말하면서 중국을 어떻게 서술하는지 보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전시실을 둘러보니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인의 저항, 독립운동이 무척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민족말살 정책 등 시각자료와 증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굳이 시비를 걸 의욕은 없었습니다. 일본이 나쁜 짓을 많이 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국전쟁 파트에서 중국 인민지원군 참전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는 듯 보여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건 한국전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지? 중국이 참전을 해서 전세가 바뀐 것도 큰 변수가 되었을 텐데 가이드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밀고 밀리는 양상이 바뀌었다고 간략히 언급했을 뿐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중국의 역할을 상세히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회를 잡아 항의했습니다. 이 중요한 전쟁에서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한 것은 결정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선 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을 논하려면
중국의 개입을 반드시 제대로 조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이드는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공군 참전은 전세에 큰 영향을 끼쳤지요. 그렇지만 이 박물관의 주안점은 한국 내부의 시각에서 본 전쟁의 경과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한국군과 북한군, 그리고 미군이나 유엔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네 입장만 강조한다 이거군요. 이것도 객관적이지 않네요. 제가 이렇게 쏘아붙이자 가이드는 저희가 모든 부분을 동일 비중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박물관 특성상 국내 시각이 우선될 수밖에 없지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중립이나 균형을 기대하겠나.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국 역사 교육도 우리 중심 서술이 많지 않은가. 과연 제가 한국이 편향적이라고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순간 흔들렸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중국과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대국이고 한국은 결국 중국 문화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듯 온종일 박물관을 돌아보고 가이드와 실랑이를 벌인 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니 학생들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오늘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 본 게 꽤 인상적이었다. 일제가 그렇게나 잔혹하게 통치했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라거나 한국전쟁 이후에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현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구나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듣다가 아니, 우리 중국이야말로 항일전쟁의 주축이었다. 한국이 무슨 크나큰 희생을 했다고 저렇게까지 말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끼어들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이미 한국도 참 힘든 역사를 겪었다는 쪽으로 흘러가니 저만 퉁명스럽게 보일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은 관광보다는 좀 더 학술적인 일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현지 학교와 교류를 추진해서 한국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문화 교류 활동을 하고 저는 한국인 역사 교사와 잠깐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비로소 이제야 제대로 붙을 상대가 생겼다라는 생각으로 은근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 가이드나 직원과 다투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교사라면 분명 역사 전문 지식을 갖춘 자일 텐데 내가 동북공정과 중국 역사의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지 않을까? 약속된 날 아침 저희는 버스에 올라 목적지인 한국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는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교문을 지나면서 깔끔하게 꾸며진 교정과 운동장을 보니 학생들이 예쁘다. 우리 학교랑 많이 다르다고 여기저기서 감탄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교육시설이 이 정도는 하는구나. 괜히 학생들이 호감을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먼저 학교 측 대표인 교감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곧 이어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안내되어 한국 학생들과 함께 체육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우리 학교 교장, 그리고 몇몇 동료 교사들은 한국 측 교사들의 환영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테이블에는 차와 간단한 다과가 놓여 있었고 교감 선생님이 환영합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교류할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대략적인 인사말을 끝마친 뒤 제게 한국의 역사 교사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측 역사 교사라는 사람과 대면했습니다. 상대방은 중년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저는 곧장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역사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한국에서 고구려와 발해 등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중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교과서에서는 한국사로만 서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 교사는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교과서는 고구려와 발해를 한국사로 다룹니다. 고구려는 기원전부터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된 왕국이라고 배우고 발해 역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동북공정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구려가 중국 소수민족이 세운 왕조라는 주장도 꽤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렇게 묻자 그 교사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눈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동북공정을 중국의 민족 통합을 위한 일종의 정치적 사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역사적 근거도 충분히 검증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저는 내심 발끈했지만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습니다. 검증이 안 됐다니 중국 학계에서 엄연히 사료를 토대로 연구를 해왔는데요.
한국에서는 그걸 인정 안 하십니까? 그 교사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많은 한국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한민족 사서나 고분, 유물 자료 등을 보면 고구려와 발해가 분명 한반도 정체성과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만주의 영토 문제와는 별개로 고구려의 문화나 혈통적 계보가 한국사에 직접 이어졌다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저는 더 이상 참기 어렵게 되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만주 지역은 중국 영토입니다. 고대부터 계속 중국 왕조가 주권을 행사해 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그런 배경에서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 아닌가요? 상대 교사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살짝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고구려가 한반도 안에서 출발했고 만주로 확장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애초에 만주 자체가 당시에는 현대적 의미의 중국 영토가 아니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없는 주제이기에 학술적으로 심층 토론이 필요하겠지요. 저는 이 태도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자기들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거군요. 중국에서도 사료가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상대 교사는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고구려를 한국사로 교육해왔고 교과서 책에도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동북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역사를 너무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도 외면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상대 교사는 표정을 굳히며 조금씩 목소리를 올렸습니다. 글쎄요. 그런 점에서는 중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나라나 자기 역사에 자부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중국 측이야말로 대국주의를 기반으로 역사를 일방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국주의라니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곁눈질로 교장 선생님을 의식하고 꾹 참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른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제 쪽을 똑바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심호흡을 한 뒤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주는 중국 영토라는 건 부정할 수 없고 고구려와 발해가 그 지역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를 통째로 자기 역사라고 가르치는 거죠. 저로서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상대 교사는 한숨을 작게 쉬었습니다. 저 역시 여기서 선생님을 설득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도 나름의 사료와 연구가 있고 수많은 학자가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서로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면 끝이 없겠지요. 결국 이 짧은 대화는 아무런 결론 없이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공적인 교류 행사이니만큼 예의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속 화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한국인 교사도 똑같구나. 교묘하게 말로만 둘러대면서 자기네 입장만 고수하는군. 행사가 끝나고 학교 운동장으로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피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금세 친해진 듯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한편으로는 아이들은 저렇게 순수하게 어울리는데 어른들인 우리끼리는 이토록 역사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결국 저 한국 학생들도 커서 고구려나 발해를 당연히 자기들 조상 나라라고 믿을 테니 이런 교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냉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작별 인사를 나누고 학교를 떠나는 길에 저희 버스는 그 지역의 조그마한 역사 문화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가이드가 이곳이 조선시대의 한 관청 자리를 복원한 곳이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솔직히 별 흥미를 못 느꼈습니다. 결국 중국 왕조의 책봉을 받았던 조선인데 대단한 것이 있겠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던 한국인 문화해설사가 조선 왕조가 어떻게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했는지 설명하면서 하지만 조선은 나름의 자주성을 지키고 문화적으로 독창적인 발전을 이어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다 못해 결국 걸음을 멈추고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아니, 조선이 자주성이 있었다니요. 명나라와 청나라로부터 조공도 바쳤고 사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자주적이었다고 말합니까? 이런 서술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설사는 약간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뒤에 서 있던 한국관공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서서 당대의 사대 외교 형식은 형식이었을 뿐 조선 내부의 제도와 문물은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형식적 관계가 곧 완전한 속국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히 역사를 날조하는 겁니다. 사대 관계가 얼마나 뚜렷했는데
자주성이라니 말이 됩니까? 실록을 보면 명백히 중국 황제의 명령을 받들었고 조공을 수시로 바쳤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하다니 대체 어디서 이런 고집이 나오는 겁니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제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인 해설사와 그 직원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관람객들도 이 소란을 힐끔힐끔 보았습니다. 관공서 직원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체로 조공 외교는 동아시아에서 흔한 외교 형태였고 조선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무조건적인 종속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중국 중심의 질서, 체제 속에서 공손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 안에서도 자주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제발 목소리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에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국 한국 역사 해석이라는 게 다 그런 식이군요. 이 정도 편파성을 보이면서도 무슨 근거가 있다고 우기다니. 제가 목소리를 낮추기는 어렵겠는데요. 제 교장 선생님이 뒤늦게 와서 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류 선생님, 진정하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손님이지 않습니까? 더는 소란을 일으키지 맙시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수그러드는 척 했습니다. 속으로는 어찌하여 내 편은 아무도 없단 말인가. 교장 선생님도 지금은 저를 말리는구나라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가이드는 빨리 이동하자는 듯 우리를 재촉했고 저는 학생들과 함께 뒤늦게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았고 몇몇은 선생님이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야라는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앞자리에 묵묵히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류 선생님, 조금만 진정하세요.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주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너무 논쟁으로 몰고 가면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만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좋은 추억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는 것이 훨씬 긴급한 일이다. 학생들이 한국의 이 편파적인 해설에 넘어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남은 일정 동안 저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자유시간을 즐기며 한국을 즐기고 동료 교사들은 저를 괜히 불편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관광지에 갈 때도 제가 또다시 폭발할까봐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여행 마지막 날, 우리 일행은 부산으로 이동해 해안가 주변을 둘러보고 마지막 비행기로 돌아가는 스케줄이었습니다. 부산의 바닷가 풍경에 학생들은 와, 여기도 참 멋지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저 역시 바다를 보며 잠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거부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깔끔해 보여도 실제로는 몹시 편향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 인상이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공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공항으로 향하기 직전 기념품점에 들러서 학생들이 마지막 쇼핑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지역 공무원처럼 보이는 이들이 단체로 서류 봉투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히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우연히 중국어가 들리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 사람이 어설픈 중국어로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단체 관광객들이 많네요라고 옆 사람에게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는 다르다. 이제 중국 사람들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 흘러나온 겁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국의 위상이 뭐가 다릅니까? 중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게 뭐가 있다고요? 라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다가오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한국이 문화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다는 의미였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흥분한 상태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중국이 훨씬 오래전부터 강대국이었고 한국이야말로 중국 문화권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감히 중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주위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했고 학생들도 놀라서 다가왔습니다. 그 공무원은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 더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오해라니,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이 우월하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중국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한국인이 나서서 영어로 calm down, please, we didn't mean to offend you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었지만 이 말이 또 진정하라고 들리니 더 자극을 받았습니다. 왜 내가 진정을 해야 합니까?
당신들이 잘못된 말을 했잖습니까? 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결국 이 소동을 지켜보던 경찰 복장의 한국인이 다가와 무슨 일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계속 이들은 중국을 무시했다. 한국이 무조건 우월하다고 우기는 태도가 불쾌하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은 저를 달래면서 한국어와 간단한 영어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감정이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선생님, 그만하세요. 우리 비행기 타야 해요라고 소리쳤고 교장 선생님도 제 팔을 잡아 끌며 빨리 공항으로 가야 늦지 않습니다. 류 선생님, 제발 지금은 그만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버스에 올라타면서도 저는 승질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학교 측은 저에게 이러다 우리 비행기 놓치면 어쩔 셈이냐. 학생들은 뭔 죄냐고 한탄했습니다. 저는 제가 뭔 잘못입니까? 저 한국인들이 먼저 중국을 무시했는데요. 제가 당연히 항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푹 내쉬며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다 정리하고 학생들 안전부터 챙겨주세요라고 단칼에 끝내버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겨우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학생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할 때 저는 마치 숨막히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안도감과 함께 텅 빈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수학여행 내내 한국의 편파적인 태도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를 하기는 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찍힌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마치고 학교 버스로 이동하는 길에 학생들은 대부분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게 가까이 와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류 선생님, 이번 일은 학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항의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큰 잘못을 했습니까? 한국이 먼저 우리를 무시했으니까 제가 대응한 것뿐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애써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제가 자세한 내막은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선생님이 너무 화를 많이 냈다는 의견이 많네요. 학부모들 귀에 들어가면 골치 아파집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학교에 복귀한 뒤 저는 교장실에 불려가 한참 동안 설득당했습니다. 수학여행 목적은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국제 감각을 키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들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했고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식의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엔 한국 측이 먼저 왜곡된 역사관을 내세웠고 중국을 무시하는 발언이 분명 있었다라고 강변했지만 교장은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런 갈등을 공개적으로 폭발시키는 건 교사로서 부적절했다. 왜 현장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며칠 후 학부모들 앞에서 수학여행 보고회를 열었을 때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이 생각보다 발전했고 여러 박물관이나 궁궐이 인상적이었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는 일부 학생도 한국에서 배운 내용이 의외로 논리적이었다. 고구려와 발해가 정말 한국사라 할 수 있는지 더 공부해 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자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았지만 공개석상에서 아이를 면박 줄 수 없어 꾹 참았습니다. 보고회가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간 뒤 교장 선생님과 몇몇 동료 교사가 저에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류 선생님, 이 일로 인해 선생님 평판이 학교 안팎으로 많이 나빠졌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소문이 돌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유연해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 주장을 용납합니까? 제가 틀린 말이라도 했습니까? 그러나 동료들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갈등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모두 틀렸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베이징 외곽 지역으로 정근을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사 이동이지만 사실상 좌천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과 관계 회복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며 제게 부드럽게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역사와 진실을 지키려고 노력한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분노가 치밀었으나 이미 결정된 사항을 어쩌겠습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정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이 더 퍼졌고 사람들은 류거량이 한국에 가서 한바탕 난동을 부리고 돌아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생들 앞에서 히스테리를 부려 망신당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정근 간 학교에서도 이 소문을 들어서인지 저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교사는 외국 문화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데 학생들하고도 갈등이 많을 거다라는 식의 선입견이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왜곡된 역사를 주장하길래 정당하게 반박하고 우리 역사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언성이 높아졌을 수도 있지만 그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저에게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자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학교 사회에서조차 이제는 다른 나라 관점도 존중해야 한다. 너무 편협한 민족주의적 태도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같은 비판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와 이후에 저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강조하던 역사 교육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는 강압적으로 비쳤나 봅니다. 학생들은 한국에서 마주한 자료나 설명이 생각 이상으로 체계적이고 박물관이나 학교 교사들도 자기 논리를 잘 갖추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제가 흥분하고 막말로 몰아세워 봐야 오히려 저만 편협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아직도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전했고 역사 유적이 많고 박물관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 대국인 우리 문화를 빌려간 주제에 이제 와서 자기들 것이었다고 우기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격렬히 싸운 일도 제게는 중국을 무시하는 발언에 당당히 맞선 용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은 저에게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미성숙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조차 제가 가르치는 역사 시간에 고구려는 중국 역사다. 한국이 이를 왜곡한다고 말하면 학생들은 선생님, 동북공정이 과연 공정한 연구인가요? 라며 되묻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한국 측 사료를 찾아보는 아이들도 있고 제 말에 반론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나지만 이전처럼 목소리를 높였다가는 또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속으로 앙금을 품은 채 별다른 방법 없이 묵묵히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밤늦게 홀로 집에 앉아 한국 수학여행 시절에 찍어온 사진들과 메모들을 들춰봅니다. 거기에는 제가 박물관 전시물을 보며 마구 써 내려간 비난과 의심의 흔적이 가득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결국 제대로 반박해내지 못했지라는 씁쓸함이 따라붙습니다. 아마도 주변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참교육을 당했다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고 단지 그 현장에서 논쟁을 끝맺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 신념을 지키고 있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 측 주장에 논리적으로 맞서 싸우고 싶습니다. 다만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 깨달은 것은 그들이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우습게 여기던 그들이 막상 부딪혀 보니 쉽사리 무너뜨릴 상대가 아니라는 것. 물론 한국이 제게 친절과 배려를 전혀 베풀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제게조차 예의를 갖추고 조곤조곤 설명하려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그 친절이 오히려 절 더욱 분노케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상대를 감싸는 척하는 교묘한 태도로 나온다라는 의구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양면적 감정이 분출되어 저는 여러 갈등을 일으켰고 그 대가로 교직 생활에서 한 발 밀려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고민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차분하고 근거 중심적으로 접근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한국인들은 이미 자국사 중심의 확고한 서술을 지녔고 우리도 동북공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니 타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동시에 그래도 학생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를 왜곡하는지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했으니 내가 실패한 것은 사실이라는 자책감도 듭니다. 언젠가 또 다른 기회가 온다면 저는 똑같이 행동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역사란 곧 정체성이고 중국이 이룩한 위대한 문화와 영토의 정당성을 부정당하는 걸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저와 같은 사람을 편협한 민족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저는 결코 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고 길었던 한국 수학여행의 끝은 제게 크나큰 상처이자 동시에 더 강한 고집을 심어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후 폭풍으로 인해 저는 전에 누렸던 교직 내 지위와 평판을 상당 부분 잃었고 아이들 앞에서도 권위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꺼내는 이유는
언젠가 누군가가 제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아줄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저는 잘못이 없다. 오히려 한국 측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지적했을 뿐이다. 많은 사람이 제게 수학여행에서의 갈등은 결국 제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령 저는 주변에서 쫓겨난 듯이 밀려나더라도 동북공정과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 옳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정근 온학교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동북공정 관련 자료를 다시 읽어봅니다. 언젠가 만약 또다시 한국을 갈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제가 더 많은 근거를 준비해 가서 논쟁을 벌이리라 다짐합니다. 물론 저를 다시 보낼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나라에 발을 디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요. 그렇게 이 수학여행은 저와 제 주변 모두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을 조금 더 친근하게 여기게 되었고 저는 더욱 한국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저를 멀리했고 저는 고립되었습니다. 세상은 저를 뒤떨어진 교사라고 비웃었지만 저는 그저 한국이 편파적이다라는 한 문장만 더욱 확고히 되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결론이고 동시에 인생을 뒤흔든 결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